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 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 노동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호진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삼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선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희 시즌 마지막 방송이에요. 자,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나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네. 그죠. 어느새 우리가 봄옷 입고 만났는데 겨울옷을 준비하고 있죠. 자, 그동안 어떠셨나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양한 노동에 관한 다양한 얘기 나누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시험 봐야지. 글쎄요. 이번에는 이제 작년과 좀 다르게 우리 엄마들과 함께 했잖아요. 이중삼중님과 네. 써니선영님과. 그래서 옆에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봤고 또 막 울분에 차서 막 분노하시는 모습도 보고 하면서 제 주변에는 사실 비혼 여성들이나 레즈비언 여성들이 이제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젊은 엄마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젊은 엄마의 고충을 진짜 옆에서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써니선영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일당을 통해서 약간 세상으로 나온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면서 애랑 둘이 있다가 그리고 뭐 프로젝트 하면 그것도 온전히 혼자 글 쓰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그 다른 엄마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독박 육아라든지 육아의 현실, 제가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여서 우리가 같이 연대의 형태든 그게 어떤 형태든 이제 됐던, 그리고 오늘 이제 이후에 방송이 나갈 거긴 하지만 정치하는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힘을 얻어 가셨을 거라 믿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약간 조금 에너지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 발씩 밖으로 나오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선영님이 같이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네. 사실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혜원 씨도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대본도 쓰시고 녹음도 참여하시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눈이 반짝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어려운 와중에 우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삼중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좀 얼결에 시작해서 많은 미안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되게 좀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내가지고 백수 기간에 하게 되면은 또 뭐 같이 좀 재밌게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바로 이제 뭐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또 이 공간도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여서 사실 팟캐스트에 많은 고민과 이것들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미안함이 있는데 같이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현재 사회에서 여성이면서 엄마이면서 한 사람의 노동자이자 활동가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중님은 사실 준비된 분이었죠. 항상 이제 사실 제가 삼중님을 편애해서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셨던 활동가 분이셨다 보니까
조금 심적으로 편한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물론 나랑님이나 선영님이 불편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약간의 제 자판기 같은 느낌이랄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아, 네. 늘 방송 전에 이거 되죠? 이것 좀 이따 얘기해 네. 주세요. 근데 사장님 당황하시지 않고 네, 바로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믿고 맡기는 그런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년이 됐잖아요. 열당이 3년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꽤 많은 의미가 있는 팟캐스트 방송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그 여성노동자회로서는 사업의 영역을 좀 활동 영역을 넓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좀 여성노동자회가 대중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을당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셨어요.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 300명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구독자 수. 네, 구독자 수가. 네. 지금 거의 500명이 넘었어요. 오. 그리고 이제 사연들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이제 3년이 되면서 추천수도 꽤 많이 받게 됐고 사실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청취자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요즘처럼 이제 실감될 때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왜 다운로드 수를 보면은 아주 뿌듯해요. 그 숫자를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왜냐면은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 한번 집계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제 내년도 총회 자료집 준비를 하면서 카운팅을 다시 하겠죠.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활짝 한번 우리 사무실 사람들과 웃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영국에 살고 계신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주 긴 사연입니다. 써니 선양님. 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런 후기를 써보는 날이 오네요. 평소에도 꼬박꼬박 챙겨 듣는데요. 오늘 시즌3 14번째 방송 참 잘 들었습니다. KTX 문제 어느샌가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몇 번의 방송을 듣고 후기에다가 방송 한 해 한 해가 조금 긴 것 같아요. 조금 짧은 호흡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하고 남기려 했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몰입해서 듣다 보니 1시간이 훌쩍 넘는 방송 시간이었는데도 길다는 생각은커녕 끊어 듣지도 못하고 쭉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 듣고 팟캐스트 앱을 가만히 보는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겪는 모든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저도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자란 남자라 솔직히 한국에서 살 때만 해도 차별을 잘 모르고 살다가 영국에 오고 또 페미니스트인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많이 바뀌고 더 배우려고 이것저것 찾아서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느낀 영국의 노동 환경에 관해 이야기를 좀 적어볼까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한국이랑 많이 다른데요. 가장 놀라웠던 이야기를 하나만 써볼까 해요. 영국에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임신한 여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임신한 여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두둥. 이건 뭐 법으로 정해두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임신한 여자를 해고했다가는 나중에 임신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여자가 임신을 한순간부터 정말로 해고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네, 사연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실제로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한 친구가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너무 게으르고 일을 못한다. 아마도 수습기간, 영어로는 프로베이션 피어리어드라고 하는데요. 못 넘기고 잘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며칠 후에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들어온 지 몇 주가 채 안 됐는데 에그머니나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꽤나 당황하던 눈치였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회사는 그대로 그 여직원을 고용할 모양새였거든요. 이 정도는 사실 약과입니다. 네, 사연 계속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미국인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은행원이셨어요. 20년 정도 일하셨나? 꽤나 능력이 있으셨는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뭐 그러셨는데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분이 일하던 팀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사무실을 쓰던 팀원들이 그분만 빼고 전부 공고사직이라고 쓰고 해고라고 읽는다. 공고사직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분께서 갑작스레 임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무척이나 전전긍긍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그만뒀는데 이분에겐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임신했으니까. 그분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내가 먼저 나간다고 안 했으면 아직까지 다녔을 거라고. 뭐 정말 오랫동안 아이를 원하시다 힘들게 가진 아이라 자진해서 그만두시긴 했지만 회사에다가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딜을 잘 하셔서 꽤나 많은 양의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후 아이가 젖대고 옹알이 할 정도 되니까 바로 동종업계로 재취업을 하셨어요. 능력이 좀 출중하시긴 했지만 경력 단절도 완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죠. 예, 사연 계속입니다. 한국에선 역차별 흔하게들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솔직히 이 정도면 역차별이라도 불러도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정말 회사가 위기라 많은 수의 직원들을 해고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임신한 여성이라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면 그래 뭐 이 정도면 역차별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러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보장해 주지 않을 거면 역차별이란 단어는 꺼내기가 좀 못하지 않나 싶네요. 영국에서 몇 년 살다 보니 한국에서 살 때랑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하나 풀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종종 생각나는 대로 후기 남길게요. 그럼 앞으로도 좋은 방송 생각할 거리 많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발전하는 을당이 되길. 진짜 장문의 긴 편지를... 사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사연 받고 되게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뭐 현지에 계시는 분이 아니면은 해주실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의견도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요즘에 역차별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요. 근데 과연 그게 역차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평등이라고 하는 게 기회와 조건의 평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너무나 휘어져 있는 막대기 때문에 이거를 역방향으로 힘을 많이 주어야지만 꺾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힘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선에서 이제 역차별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는 건데 너무나 지독하게 휘어져 있는 이 막대기를 다시 펴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힘이 주어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 역차별이라고 하는 얘기를 뭐 그러자는 건 아니다라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역차별이라고 또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 그냥 이게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린 거니까.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이제 그 차별의 적용 예외를 3가지로 들고 있잖아요. 하나는 진정직업 적격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목욕탕 세신사가 여탕에는 여자만 있어야 되는 거고 남탕에 남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성별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성보호 관련해서는 차별의 예외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임신한 여성이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는 약자이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이후에.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니 인상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제가 너무 맞아서 인상 그런 건가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오히려 약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약자 말고 다른 표현. 아무튼 그런 뭐 장애인이던 아니면 여성 혹은 아이를 임신한 여성, 그쵸? 아니면 누구를 또 부양해야 되거나 돌봐야 될 무엇인가의 막중한 무엇이 있는. 근데 이건 또 가장도 속하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그런 사람을 오히려 그 해고 순위에서 가장 최후 순위로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아무런 그 거침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잘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물론 자르면 안 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영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임신 중에 해고를 하면 이건 당연히 불법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공공연하게 이거를 은근히 압박하거나 대놓고 하거나 혹은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뭐 희망퇴직을 공고해야 할 때 너 휴직 중이니까 1순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 아주 선한 의도로 이렇게 임신한 사람을 배려해서 이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신 중인 당사자에게 이 공고사직을 했을 경우, 해고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도가 조금 더 잘 돼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또 때마침 지난번 그 취준페미 특집에서 그 프랑스에서의 면접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예. 면접을 온 여성 그 지원자에게 내 아이는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는데 네 아이는 어디 다니니? 이러면서 은근슬쩍 아이의 존재를 물어보는. 예. 그러니까 뭐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다 좋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이런 제도들은 사실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소감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에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이야기도 감사하고요. 댓글 한 줄도 저희에겐 소중하고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힘도 나고 앞으로 방향에 참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구두구두구 되게 중요한 소식이 한 개 더 있어요. 저희 을당 팟캐스트가 팟빵 주목할 만한 10월의 팟캐스트로 선정이 됐어요. 혜연아 박수 쳐. 이게 어느 날 저희 을당 팟캐스트가 팟빵 메인에 떠 있는 거예요. 로고와 같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쳐다봤더니 그 팟빵에서 매달 이제 추천 팟캐스트를 몇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메인에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팟빵에서 여러 가지 뭐 지원도 해주고 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쁘네요. 되게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와 하고 다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네. 또 다른 노동편 아니라 문화편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죠? 저도 사실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살짝 해봤지만 근데 저희 이제 사연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살짝 했다가 그래도 우리 사연을 보면서 많은 청취자들이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믿으면서 그 마음을 좀 접었어요. 네. 이게 근데 저희 노동편이랑 문화편은 서로 경쟁 관계 있지 않아요. 네, 이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거지. 뭐 문화편이 잘 된다고 노동편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문화편이 다운로드 수가 조금 높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방송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들 인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뭐 그건 그거대로 맞죠 뭐. 네, 또 다른 청취자님께서 주신 댓글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푸딩님께서 출연하셨던 여성 연구자 편을 제안을 해주셨던 현대님이 남긴 글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마이너한 영역이고 노동도 마이너한 영역이기에
여성 노동은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 노동을 말하는 목소리가 많이 작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여성 노동을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의들의 당나귀 귀가 그런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적 압박을 의식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여성 노동을 말하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을들의 당나귀 귀 방송이 필요 없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을들의 당나귀기가 그런 세상을 향해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발을 내딛어 주시길 바라고 방송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동인데요. 네. 감동의 물결이 막 휘몰아치죠. 아, 근데 전 이 말에 진짜 공감을 해요. 을들의 당나귀기 같은 방송이 필요 없어지는 날. 네. 저 어디 가면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 빨리 연호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 연호회 활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 빨리 와야지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산 넘어 산이죠 지금. 하지만 이런 공감과 지지, 사회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수 같은 한마디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이제 채찍질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왜 여성의 일은 저평가되는가입니다. 지난 방송들에서 이야기되었듯이 성역할 분리에 의해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 자체가 분리되고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오던 일이 저평가되는 것이 있겠고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임금이 더 낮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성의 일이 왜 저평가되는지 그 현실을 살펴보고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분리되고 여성들이 주로 하고 있는 직업들이 저평가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선영님, 여성과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네, 2016년 여성 취업률을 보면요. 49.9%로 여성 2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통계상 잡히는 수치일 테니까 일하는 여성은 이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돌봄 노동을 포함한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4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8%인데요. 다행히 최근 5년 새에 관련 종사자, 그러니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사무 종사자, 단순 노무순입니다. 이런 분포는 남성 노동자들이 장치기계 조립 및 그러니까 장치기계 조직 및 조립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의 37%, 서비스 판매의 16%가 종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여성들이 서비스 판매업에 압도적으로 많이 일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일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취업하지 않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전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 알바나 보험, 부업, 끊임없이 이제 4대 보험에 확인되지 않는 일정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생각을 해보면 저희 엄마도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옷가게를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신 게 33년 중에서 한 10년?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 잡히지도 않았을 거고 본인 스스로도 어디 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전 집에서 살림해요. 옷가게를 하시면서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그 어딘가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그 나이 때 여성들로서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일이라고 하는 거가 남편이 못나서 여자들이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꽤 뭐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지긴 했겠지만 뭐 저희 엄마 세대는 그랬던 거고요. 혹시 뭐 주변에서 뭐 이런 사례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서비스 판매업은 아닌데 이제 그 사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 선생님으로 있는 거는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4대 보험을 안 들고 있으면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여성, 그러니까 저희 선배라든지 뭐 후배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거긴 카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전에는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혼하시고 나서 계속 부업을 하셨는데 진짜 그야말로 인형 눈 붙이기 이런 부업 있죠. 뭐 기계 부품 같은 거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거를 진짜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4대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잡히겠죠. 저는 이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동자들을 봤죠. 이게 제가 사는 곳은 약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제가 볼 때마다 저걸 다 떼서 어떻게 버려야 되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줌마 구함, 그다음에 뭐 알바 구함인데 제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핸드폰 부품 조립이나 뭐 이런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서 이 전업주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휴인력처럼 대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와요. 이번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만 오세요. 그럼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게 불법인데 이게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 집 앞에 작은 미장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끊임없이 다양한 부업을 해요. 자동차 핸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빨래 집게 이런 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부업을 해요. 그 미용실은 미용실대로 하고 거기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미용실인데 간판은 분명히 미용실인데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부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출퇴근할 때 또 버스 타러 오는 길에 좀 이상한 부업하는 곳이 있어요. 미싱이 한 3대가 있고 신발 깔창 같은 것도 막 있고 하는데 분명히 부업이라고 써 있어. 혹은 다른 간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업이 아니고 주업이잖아요. 근데 부업이라 붙이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여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50%를 겨우 넘는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전 못 믿겠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로 이제 잡아보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통계가 전 잘못됐지 않았을까라는 거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금으로 잡히거나 4대 보험으로 잡히는 사람만 2명 중 1명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워낙에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많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처링 회원. 오늘 방송은 피처링 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해주세요, 피처링.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70-80%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통계로 잡히지 않는 서비스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서비스 판매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여성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함정님, 이제 여성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일들에서 여성은 어떤 취급, 대우를 받고 있나요?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학교 급식 여성 노동자들을 밥하는 동네 아줌마로 폄하했듯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죠. 여성 노동자들은 을 중에 을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청소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은 식사 공간이 없어서 쓰레기 처리실 옆 작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마트에서 판촉 업무를 하거나 계산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휴게 공간이 없어서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욕설이나 성적 희롱을 듣는 고된 업무를 해도 적은 임금을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지요. 그리고 해고된 상태이긴 하지만 얼마 전 초대 손님으로 오셨던 KTX 승무원과 같이 비행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스튜어디스라는 이름하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고객을 모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성들의 업무가 하찮은 취급을 받는 예는 현실에 널려 있죠. 네,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노동의 문제인데요. 선영님, 감정노동이 뭔가요? 네,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엘리 러셀 훅실드가 감정노동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처음 그 개념이 제안되었어요. 그 노동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할 때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요구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다르게 행동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적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은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개 서비스 노동자들은 늘 웃으면서 친절할 것을 요구받지만 실제로 본인은 굉장히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또 장의사 같은 경우는 늘 슬픈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를 받기도 하고요. 또 카지노 딜러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해야만 하죠. 콜센터 노동자들은 늘 소울 음톤, 뭐 약간 하이톤이죠. 이런 톤으로 이야기할 것을 요구받는데요. 이런 하이톤은 최대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서비스업은 고객을 모셔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고객은 왕이다. 이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이 왕이어야 하는 고객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시종이 되는 게 당연하게 이제 한국에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꼭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한국 문화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친절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뚝뚝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하고요. 근데 업무 관계에서 이게 뭐 부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딱 필요한 일만 하는 것인데 저희 동네에 순댓국집이 제가 자주 가는 순댓국집이 있는데 거기 언젠가부터 한 20대 아니면 30대로 보이는 조선족 언니가 와서 이제 서빙을 하세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너무 그 고객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떠받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딱딱 자기 필요한 것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되게 당찬 언니거든요. 근데 네, 순댓국 하나, 황태 하나, 뼈 해장국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는데 그게 뭐 진짜 어떤 상하 관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런 좀 담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댓국 먹으러 갈 때마다 늘 기분이 매일 순댓국 드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갑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들이 서비스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객이 갑질을 시작하면 고객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노동자한테 무조건 사과를 하라고 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건 문제죠. 예, 감정노동 네트워크라고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연대체가 있습니다. 뭐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여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감정노동 네트워크에서 얼마 전에 감정노동 수기집을 발간을 했어요. 여기 실린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백화점 노동자의 얘기예요. 근데 고객이 물건을 사갔는데 이거를 뭐 3개를 갖고 갔는데 그중에 2개가 없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쳐가지고 완전히 그 매장을 호각 뒤집어 놨대요. 근데 그 물건을 자기 집 현관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고객이 미안하다면서 와가지고 뭐 자기를 막 안아주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너무 굴욕스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매일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실려 있어요. 이 얘기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 간호사의 증언이 이제 사업주들의 대응을 좀 극명하게 대변을 하고 있어요. 병원의 대처가 퇴원을 시켜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난리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결국 목소리만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불합리해도 큰 소리만 치면 다 돼요. 서비스 노동자들이 여성이어서 저렇게 막 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전 좀 들기는 해요. 또 서비스 노동자에게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는 문화는 어쩌면 이제 서비스 노동자의 많은 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상 고객이 나타났을 때 사실은 사업주 회사가 나서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당하고 있는 그 서비스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이거를 단호하게 대처를 할 때 이런 진상 고객이 발을 더 이상 붙이지 못할 텐데 이거를 이제 회사 이미지 타격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스란히 그 노동자 개인들이 이걸 감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여성이 서비스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가치를 저평가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랑 연동해가지고 제가 그저께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아토믹 블론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게 샤를리즈 테론이 나온 그나마 최신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저는 간만에 나온 그 여성 원톱 액션 영화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를 4,500원씩이나 결제를 하고 틀었어요. 근데 집에서 보신 거군요. 예. 극장 가서 보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빨리 내렸어요, 그 영화가. 또 의외로. 그래서 전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집에서 결제를 하고 그 영화를 봤는데 또 심지어 10,000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싸 하면서 봤는데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아, 왜요? 이게 보통 액션 영화가 대체로 그 남성들의 원톱 주연이라든가 아니면 떼거지 주연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호쾌한 액션을 선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남성 주인공들이 상대편을 한 대 치면 다 죽어요.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액션 영화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한 대 치면은 다 그냥 쓰러져 버리지 다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토믹 블론드란 영화는 샤를리즈 테론이 그 덩치 큰 남성들과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는 영화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샤를리즈 테론한테 맞고서 계속 일어나요. 좀비물인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맞고서 쓰러지고 나서 이제 헉헉대지 않잖아요. 그 주인공이. 네. 절대 근데 막- 헉헉대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피도 잘 안 흘리잖아요. 근데 샤를리즈 테론은 피 철갑이 돼가지고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게 막 선연하게 내 몸이 다 아플 정도로 진짜 현실적으로 예. 그려왔네요. 예. 굉장히 현실감이 뚝뚝 떨어지는 액션인데 하필 또 여성이야. 예. 왜 저 영화는 저런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같이 봤던 제 친구는 한다는 얘기가 야, 근데 저 영화가 내가 그랬죠. 여자가 주인공이어서 저런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난 의심이 좀 든다. 라고 했더니 감독의 의도일 거야. 라고 해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여자가 그렇게 남자처럼 한 방에 막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게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샤를리즈 테론이 그래도 굉장히 덩치가 있는 배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겹게 그 싸움들을 하고 있는 액션 씬들이 보면서 제가 다 지치더라고요. 아마 그 자리에 남성을 생각하고 그 대본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주인공을 남성으로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안 쓰고 시나리오 자체는 여성 주인공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 액션물이었겠죠. 네,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고난하고 힘든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끈질기게 승리하는 그런 거 승리를 했나요? 뭐 어떤 결말은 뭐예요? 이게 배경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가 배경이 90년도. 스파이 영화예요. 네, 스파이 영화인데 스파이들끼리 굉장히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그 싸움 속에서 굉장히 머리 싸움도 들어가고 몸 싸움도 들어가고 서로 도청도 엄청나게 해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 주인공이니까 뭐 살아남기는 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유려한 액션을 펼치기는 합니다만은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저는 상징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잘 모르고 그 지금 말씀하신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뭔가 감독이 의도한 상징이 있지 않을까?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주인공을 여성으로 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묘사했다면 있겠으나 감독을 지금 여기 모시고 있지 않은 관계로 뭐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또 이와 연동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떤 꾸미기가 요구가 되잖아요. 작년에 왜 우리 가연이들을 찍으신 윤가영 감독님이 나와서 이제 꾸미기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일하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뭐 얼굴 색도 늘
이렇게 환해야 되고 얼굴도 뽀해야 되고 입술 색깔도 좀 있어야 되고 생기가 있어야 되고 머리도 뭐 단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노동시간 출근 전에 먼저 와서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꾸미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어디였지? 그 실태조사 했었던 곳이 있잖아요. 립스틱 색깔을 딱 지정해가지고 이 번호의 립스틱 색깔을 바르라고 그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경악이었거든요. 배급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걸 사서 개인 돈으로 자기 돈으로. 근데 또 되게 재밌었던 건 또 하나 뭐냐면은 KTX 승무원들 있죠. KTX 승무원들의 복장 매뉴얼 규정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별로 다르지 않고 이제 쪽진머리를 해야 되고 이제 머리가 잔머리가 옆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야 되고 또 거기도 또 립스틱 색깔을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발도 이제 그 딱 스타일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신발을 신어라라고 하는 반면에 남성 승무원들의 복장 규정은 굉장히 단촐해요. 뭐 그냥 단정한 옷, 뭐 냄새가 나지 않고 빨래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뭐 요런 식의 기준들만 있고 별다른 그런 제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업무상 우리가 KTX를 탈 때가 더러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이 앞에 나와서 꼬박꼬박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이 없는 칸으로 타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너무 그게 부담스럽죠.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 사람이 인사를 하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승무원 그쵸. 업무가 아닌데 그 구두를 신고 치마를 입고 인사를 꼬박꼬박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뭐 서비스 노동 이야기하니까 요 근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콜센터 왜 한참 처음 나오고 했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우 전 그 소리 진짜 싫었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언제 봤다고 존칭이 너무 많아. 그 코미디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존대를 하면서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라고 하는 게 매뉴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고착이 되어가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많이 달라져 가고 있지만 승무원이나 뭐 항공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힘 좋은 게 제일 1번 아닌가요? 그럼 바지 입고 편하게 입고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게 복장을 규제하고 이건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감정노동 네트워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과도한 이제 서비스나 과도한 친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고 있고 그 이제 직원은 그 노동자는 전문가가 되어서 나의 요구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지 이런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제일 화가 나는 게 어디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서는 아니어서요.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참 뒤에 연결됐어. 그 부분은요. 또 다른 데로 연결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회사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필요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딱딱딱 할 수 있게끔 직접 고용하고 그다음 매뉴얼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궁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감정을 쥐어짜서 조금 더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서비스 노동자들이 전문가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문화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달리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러닝 앱을 한번 다운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러닝 앱에서 이제 인터벌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5분 뛰고, 뭐 10분 걷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속도 조절을 좀 해가지고 그것대로 따라 하면은 운동 효과가 조금 극대화되고 그러면서 몸에도 조금 더 무리가 덜 가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그 앱을 들으면서 이제 달리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앱이 너무나 신기했던 게 뭐냐면 러닝화를 어떻게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를 들었는데 전 그걸 듣고 이 앱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전문적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10분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10분 동안 얘가 뭐라고 나한테 계속 떠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닝화를 어떻게 고르느냐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매장을 가면 거기서 가장 숙련된 점원을 찾아라. 점원을 찾아서 내가 걷는 방식이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어느 부분을 먼저 딛느냐, 그리고 발의 바깥쪽에 힘을 주느냐, 안쪽에 힘을 주느냐, 그리고 또 앞쪽에 힘을 주느냐, 뒤쪽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운동화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앱에서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이 어떤 자세로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걷는 습관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적합한 운동화를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점원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경악을 했죠. 대한민국에 이런 점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있어서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서비스업이나 판매직에서의 전문가는 사실 잘 생각을 못 하죠. 네. 근데 진짜 전문가여야 되겠네요. 고객의 필요성과 그런 것을 응대해야 되는 업이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들을 팔 때 있어가지고 그 물건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고객 이상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점원이 있다면 사람들이 물건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과소비도 안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도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 그렇겠네요. 거고. 예.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제가 막 서치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찾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가면 바로 그 전문적인 그 서비스, 그러니까 전문적인 판매 직원한테 안내를 받고 소비를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려면은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일을 쭉 오래 하면서 노하우나 숙련도가 쌓이고 그 쌓이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라는 것들이 내가 마트에서 물건 계산할 때 딱 보면은 초보랑 숙련도가 보이잖아요. 계속 헤매시는 분이 있고 너무 능숙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다 최저임금으로 똑같은 임금을 받는 체계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은 2년 정도 지나면 선생님들을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금 올라가니까. 정규직화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규직화도 정규직하고 지원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고 더 젊고 더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의 노하우나 숙련 자체 또한 노동의 하나의 가치로 존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바 노동자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어떤 관행처럼 굳어져 가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알바 노동자들이 불성실하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욕들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한 숙련도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업을 삼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초보일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그냥 신입생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뭔가 성장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그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2사람분의 일까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겠죠. 저희가 예전에 1일 주점을 몇 번 했잖아요. 1일 주점 몇 번 했는데 모 호프를 저희가 대관을 했어요. 대관을 했는데 여기가 시스템이 아빠가 사장이고 그다음에 아들이 거기 매니저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일주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자원활동가들이 거기서 서빙을 하면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호프집 같은 경우는 서빙 일체를 거기서 다 해주면서 그 서빙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데였는데 저는 그 시스템이 차라리 낫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이 정착이 돼 있는 업장인 거예요. 근데 전 너무 놀라웠던 게 그 수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그걸 다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서빙의 전문가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 아빠의 갑질까지 다 넓은 바운더리로 다 응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호프집이 근처에 있다면 자주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이제 서빙을 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뭔가 응대를 해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자주 보게 되면 단골집을 만들듯이 그 고객들의 욕구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응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뭐 여성이고 젊고 뭐를 치장을 하고 아름답고 뭐 립스틱을 바르고 서빙을 하고 이런 그렇죠. 것과 상관없이 그쵸,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정확하게 잘 그쵸, 빠른 시간 안에 맛있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제 욕구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이외의 장식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과도한 친절. 얼마 전에 그 화장품 가게들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바구니를 드는 거예요. 바구니를 들고서 두 가지 바구니가 있는데 한 바구니에는 저는 저 혼자 볼게요 라고 써있는 바구니가 있고, 하나는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써있는 바구니가 있대요. 그래서 각자 다른 바구니를 집어드는 손님에 따라서 그 점원이 응대를 다르게 하는 거죠. 화장품이나 옷가게에서 졸졸 쫓아다니면 편해요.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네.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네. 네.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에서 너무 과도하게 실제로 그게 매출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서비스 노동자들을 이제 따옴표치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제품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사실은 입소문이 나고 되게 중요한 제품 그렇게까지 팔지 않아도 많이 구매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실제로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쥐어 짜가지고 판매액을 올리려고 하는 방법 아니냐, 꼼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의 어떤 과대 포장 문화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돈은 많이 써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쇼핑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도 너무 힘들고 어디 마트 가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생협을 알게 되니까 생협은 가면 늘 가는 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종류가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뭐가 들어와. 그러면 작년에 이맘때쯤 이거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활동 가니까 다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쯤 되면 들어오는데 필요하지 않으세요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게 고를 수 있는 품목이 적은 데가 저는 참 살기가 편하고, 이 고객의 마인드도 너무 친절하지 않아도 전문가이면 훨씬 편리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직이나 판매직도 사실은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노동자들을 대체적으로 저임금으로 활용을 하면서 임금을 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신규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게 되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즌 3 함께 하시면서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대본 쓰느라고 고생하고, 아이디어 낸다고 고생하고, 녹음하느라고 고생하고, 특히 오늘 써니 선영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정치하는 엄마들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도 이제 써니 선영님의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16개월 혜원입니다. 네, 혜원이가 피처링을 옆에서 열심히 네, 해줬습니다. 이쁘게 들어주세요. 네. 자, 이제 소회 한마디씩 나누고 우리 헤어져 볼까요? 아, 네. 저부터 하나요? 네. 선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마지막 방송이 참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네, 녹음이 잘 되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항상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가 저한테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좀 힘든 한 해긴 했는데 어쨌든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배워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성으로서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금 비정규 연구자인데 그 비정규 연구자의 그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어서, 그리고 그거를 풀면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공감하고 겪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연대를 통해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저도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우리가 누구나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노동에 대한 관심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해서 이제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흐름에서도 이슈를 보면 주로 이제 뭐 젠더 폭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고, 여성 노동에 대한 관심은 그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의아하기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 노동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했습니다. 와. 네, 재미있는 시간들이었고요. 제가 이제 전 정치하는 엄마들 녹음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저도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굉장히 저의 가치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첫 번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캐셔 였어요. 캐셔였고, 두 번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백수 생활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수라는 잠재적 노동자나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뭐 수의사나 어떠한 노동을 하든지 그것이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자원이 되는 세상이 우리 아이가 크기 전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나부터 존중하고 우리가 존중해 나가자,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네. 저는 녹음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녹음을 하면서 가장 많은 말을 한 게 뭐였나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나랑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노동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합의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때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확한 명제잖아요. 정확한 명제인데 이 분야에서 정규직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입장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도 특히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들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여성들도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맞아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여성의 노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명확한 자기 입장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그리고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전에 삼중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조금 더 무슨 일을 하던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미세먼지가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도 미세먼지가. 네.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조심하세요. 네. 그래도 올겨울은 매주 광화문 광장에 촛불 들러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네.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3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즌4에서 다시 우리 만나요. 제발!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